81쪽으로 건너갑니다. 81쪽이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려고요. 이 말이 뭘 뜻하는 말인지. 예를 들어 말입니다. 이런 거요. 갑이란 사람하고 을이란 사람이 형제래, 형제. 형제인데 이 두 사람이 최근에 관계가 악화된 거죠. 다퉈가지고 관계가 악화돼서 형제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죠. 둘이 친구예요. 친구인데 친구 간에 관계가 악화됐어. 갈등이 생겼죠. 그러면 형제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우리는 형제 문제 이렇게 말해요. 친구 간에 문제 생겼을 때 친구 문제 이렇게 말해요. 부부 간에 갈등 생겼을 때 부부 문제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부동산과 인간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인간과 부동산 사이에 제가 부동산 학이니까 부동산을 먼저 해볼게요. 그리고 인간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 이 둘 사이에. 그걸 뭐라 그러게요? 부동산 문제 그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셨죠? 네. 둘 사이의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생기는 문제. 어떤 분은 무슨 문제게요? 그랬더니 부인 문제래. 부인 문제. 참. 아무리 말을 줄여도 그렇지. 그래서 부동산 문제 이렇게 부동산 문제. 그러면 형제 간에 문제 생기면 해결해야죠. 부부 간에 문제 생겨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듯이 부동산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생기는 문제 해결해야죠.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부동산 정책.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과정을 가리켜요. 공적인 노력 과정. 부동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공적인 노력 과정을 뭐라고 한다? 부동산 정책.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적인 노력 과정. 그걸 부동산 정책이다라고 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동산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나빠짐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걸 해결하기 위한 공적인 노력 과정이다. 그게 부동산 정책의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부동산 정책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그걸 이야기할 건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정부의 그렇죠. 시장 개입, 정부의 시장 개입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근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뭐냐? 두 가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개입해요. 첫 번째는 정치적 기능이에요. 두 번째는 경제적 기능이에요. 이 두 가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거다. 여러분, 갑이란 사람이 무주택자예요. 근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집을 살 능력이 전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집을 살 능력이 있는데 무주택자. 그건 상관없어. 근데 집을 살 능력이 아예 없네. 근데 무주택자예요. 그럼 어떻게 정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을 사 이렇게 말해요? 안 되고 집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아 어떻게 사?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집은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집이 예를 들어서 제가 최고 싼 게 2억이라 합시다. 근데 갑이 갖고 있는 전 재산을 합쳐도 3천만 원이야. 채 안 돼. 다 합친 게. 어떻게 사요? 못 사는 거지. 대출을 받으면 되죠. 대출을 얼마 받냐면 1억 7천 받으면 되죠. 여러분 같으면 1억 7천을 대출해 주겠죠. 참네 진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아니, 대출 안 해줘요. 뭘 받다고 대출해 주냐고. 대출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대출이지만 빌려주는 거잖아. 여러분 같으면 빌려주겠어요? 못 받을 게 뻔한데 안 빌려주죠. 그러니까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든가 하기 위하여 시장에 개입해야겠죠. 그렇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 무주택자에게 임대주택을 마련해주고자 개입하는 건 어디에 해당되느냐? 정치적 기능. 이해 가셨어요? 그런 걸 뭐라고 말하냐면 사회적 목표 달성. 사회적 목표를 달성해야죠. 사회적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효율성일 수도 있고 형평성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주택자가 있다면 당연히 정부는 정부의 역할이 그 무주택자를 보호하고 무주택자가 어쨌거나 이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정말 운막 같은 거라도 좀 준비해서 공급해 줘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 정부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다? 사회적 목표 달성. 따라서 정치적 기능이란 말이 뭐냐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 요걸 뭐라고 하냐면 정치적 기능이라 한다. 아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 강좌에 이런 얘기했어요. 부동산 시장의 기능 5가지. 부동산 시장의 기능 5가지만 추렸다고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게요? 자원 배분 기능 그렇게 써요. 자원 배분 기능, 교환의 기능, 가격 창조의 기능, 정보 제공의 기능, 양과 질의 조정 기능. 수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5개만 간추렸다고요? 그 중에 자원 배분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시장이 잘하는 기능이에요. 시장은 효율적인 자원 배분 기능을 잘 수행한다 그랬죠? 근데 가끔 못해 시장이. 가끔 시장이 지가 잘하는 걸 가끔 못해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시장 실패라 그래요. 시장의 실패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면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 그걸 시장의 실패라고 합니다. 그걸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거예요. 시장 의자 붙여도 되고 빼도 되고 시장의 실패 또는 시장 실패.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시장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겠죠. 그리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 그래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크게 2가지인데요. 하나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거고 하나는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거다. 사회적 목표를 달성한다는 말의 뜻은 무주택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회적 목표 달성이다. 그런데 이거 말고도 주거복지 증진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회적 목표 달성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해서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을 시장의 실패를 하는데 이때 시장에 개입하는 건 경제적 기능이다. 근데 우리 시험에는 어느 게 더 중요하냐? 경제적 기능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시장의 실패를 이야기할 거예요. 시장 실패 또는 시장의 실패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잔 말이에요. 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시장의 실패라고 말씀드렸어요. 뜻은 뭐냐? 시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서 시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을 시장 실패. 그럼 뭐 좀 있어 보이게 표현하면 시장이 어떤 이유로 인해 자원의 적정 배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는 것. 쉽게 말하면 시장이 지기능 못하는 것. 가끔 시장이 지기능 못할 때가 있다. 그러면 시장이 실패했다고 말한다. 그러면 정부는 시장이 실패할 때 개입하게 되고 이 시장 실패는 정부 개입의 정당성을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개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 놓고 빠져나오는 거죠. 말뜻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시장 실패입니다. 원인이에요. 시장이 실패한 원인은 많아요. 진짜 많아. 그런데 기초과정에서는 4개만 얘기할 거예요. 4개만. 4개에도 강약이 있을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고 좀 덜 중요한 게 있고 그러나 가볍게 4개를 이야기합시다. 첫 번째는 불안정 경쟁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불안전 경쟁 시장하고 대응되는 게 뭐였죠? 완전 경쟁 시장. 여러분 시장이 불안전 경쟁 상태에 있는 것보다 완전 경쟁 쪽에 가까울수록 시장이 제 기능을 다해요. 그래서 완전 경쟁 쪽에 가까울수록 시장은 제 기능을 다하고 불안전 경쟁 시장일수록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할 수 있다. 시장이 실패할 수 있다.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 2번째 제일 중요한 거 외부 효과. 요건 제일 중요해서 좀 이따 별도로 빼낼 거예요. 3번째 공공재 부족 문제. 이 공공재도 따로 별도로 살짝 언급해 드릴게요. 4번째 정보의 불안전. 정보의 불안전 및 비대칭성. 자, 이야기를 잠깐만 먼저 합시다. 여러분 갑이란 사람이 갖고 있는 정보는 이렇대요. 을이란 사람이 갖고 있는 정보의 양은 이렇대요. 정보의 양이래 이게. 갑이 갖고 있는 정보의 양, 을이 갖고 있는 정보의 양.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종이접기를 하면 좌우가 대칭이에요, 비대칭이에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 그래요. 그러면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이 당연히 시장에서 유리하겠죠. 우리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런 말을 했었는데 새로운 정보,
그다음 지체 없이. 무슨 시장? 효율적 시장. 효율적 시장은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으로 주식 시장도 효율적 시장이요. 부동산 시장도 효율적 시장이다라고 했죠. 다만 약성이냐 중강성이냐 강성이냐 분류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효율적 시장,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한 건 정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이 유리하겠지. 이해 가십니까? 그랬을 때 이렇게 말해요.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이 시장을 이겼다는 표현으로 시장을 패배시켰다고 해요. 그러면 시장을 패배시키는 게 뭐다? 시장 실패예요. 따라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서 많이 가진 사람은 유리하고 돈 벌고 적게 가진 사람은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같은 경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와보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주식 내가 좀 이렇게 괜찮다. 그냥 경제 공부할 겸해서 어차피 수업료는 내야 되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까지 2억 정도에 날려도 된다 한다면 뭐 주식 이렇게 사도 되는데 혹시라도 돈 100만 원이 난 진짜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주식 같은 거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정보 같은 거 좀 있으면 몰라도. 근데 이제 경제 공부하려고 그냥 한 주, 두 주 조금씩 사는 것들은 뭐 가능할 수 있겠지만 진짜 없어도 되는 돈 갖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정보가 있는 사람들은 하셔야지 당연히 유리한 거니까. 그리고 저한테도 살짝 좀 주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외부 효과로 갔다. 외부 효과? 외부 효과 가야 되겠는데 외부 효과 좀 중요하니까 좀 중요한 거 밀어두고 공공재 먼저 해볼게요. 공공재를 먼저 해봅시다. 공공재를 먼저. 여러분 공공재하고 대응되는 말 뭐게요? 공공재와 대응되는 말 사적재예요. 공공재가 있고요. 이것과 대응되는 게 뭐가 있냐면 사적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 첫 주에 이런 얘기 했는데 이런 말이요. 생산 요소를 구분하면서 경제적 개념에서 생산 요소, 생산물 이렇게 하면서 경제적 개념 5가지 얘기했었어요.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그런데 재화나 서비스로 생산물을 구분했던 거 맞죠? 그 생산물이 재화 서비스고 재화나 서비스 가운데서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것을 상품이라 한다 그랬죠. 그때 그 재화란 말은 어떤 걸 말하느냐? 아무런 부연 없이 재화는 전부 사적재예요. 이해 가셨어요? 우리가 재화다 이렇게 말하면 다 사적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공공재는 반드시 공공재라고 말해줘야 돼요.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부연 없이 재화 앞에서 재화 서비스 할 때 재화는 전부 사적재다. 그러니까 더 일반적인 재화는 다 뭐란 얘기예요? 사적재. 그런데 우리는 그 사적재와 대응되는 공공재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공공재는 어떤 거냐? 미리 예를 들면 이런 걸 공공재라 그래요. 국방. 떠오릅니까? 이미지가? 치안. 뭔 얘기인지 아셨죠? 국방, 치안. 대표적인 것이 공공재. 근데 공공재 요거 말고도 국방, 치안 말고도 어떤 것들이 있어요? 기초교육 또는 방송 또는 도로 또 댐 이런 것들은 전부 다요. 공원, 광장 심지어 부동산학에서는 산림이나 이름난 명승지도 성격이 공공재 성격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제가 말한 국방과 치안은 대표적인 공공재예요. 그런데 이런 공공재를 시장 원리에 맡겼을 때 얘기해요. 공공재를 시장 원리에 맡겼을 때 삼성이나 LG한테 맡긴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삼성이나 LG와 같은 시장에서는 반드시 돈 낸 사람한테 물건을 공급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자 이제 물어봐요. 물건을 공급하기 위해서 자 이 물건을 살 사람, 돈 낼 사람 그 말이죠? 이 물건을 살 사람 그 말은 돈 낼 사람 그 말이잖아요. 5명의 사람이 있대요. 근데 이 물건에 대해서 돈 낼 사람 손들어봐요. 그랬더니 3명이 손드네. 2명은 안 필요한가요? 필요하긴 한데 돈이 없어.
필요하긴 한데 돈이 없대. 이거 필요해. 근데 돈이 없대. 못 낸대. 그러면 시장은 3명만 돈 낸 거죠. 3명만 공급해요. 이거 시장에 맡기면 5명의 사람이 사회 구성원인데 3명만 공급한다. 그러면 2개가 모자라죠. 2명분이 모자라잖아요. 여러분 시장이 제 기능을 한다는 말은 이 뜻이에요. 5명만큼 필요하면 5개가 공급되고 10명이 필요하면 10개가 공급되는 게 시장이 지 기능하는 거야. 근데 5개가 필요한데 3개가 공급된다든지 5개가 필요한데 10개가 공급된다든지 남아도 모자라도 시장이 지 기능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10개가 필요한데 10개가 공급됐다. 그럼 지 기능 한 거 맞죠? 근데 10개인데 12개가 나왔다. 과다 생산이죠. 10개가 필요한데 8개가 나왔다. 과소 생산이죠. 과다 생산이나 과소 생산은 시장이 지 기능 못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 걸 시장 실패라 그래. 그럼 시장 실패는 들어보니까 좋은 뜻도 나쁜 뜻도 가치가 들어가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데 느낌상 자꾸 나쁜 말 같아. 왜? 실패는 우리 싫거든. 그렇다고 시장 성공 그러면 안 돼요. 따라서 시장 실패는 그런 뜻이 아니고 시장이 지 기능 못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지 기능 못한다의 대표적인 예는 10개가 필요할 때 10개가 공급돼야 되는데 10개가 필요한데 12개가 나오는 과다 생산이나 10개가 필요한데 8개가 나오는 과소 생산은 시장이 실패.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딱 짐작건대 공공재가 이런 거라면 공공재는 과다 생산이 이루어지겠어요? 시장 원리에 맡기면 과소 생산이 이루어지겠어요? 언제나 과소 생산이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돈 못 낸 사람이 있거든. 이해 가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배우겠지만 돈 못 낸 사람을 배제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편의점에 갔어요.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이렇게 딱 가져왔어요. 그런데 나가려고 그랬거든요. 돈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 없어요. 그랬다고요. 돈 없어요. 아니, 돈 내고 가져가세요. 아 이게 얼마나 된다고. 이거 잘해봤자 한 2만 원밖에 안 되겠는데 뭐 이 정도 갖고 뭐 그러냐고 그냥 줄 수도 있는 거지 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는 거 맞죠? 바로 구속돼요. 그러니까 2만 원이 아니라 500원짜리도 돈 내라고 그래요. 돈 낸 사람만 가져가라 그래. 그걸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라고 있어 보이게 표현한 말이에요. 수익자 부담의 원칙, 돈 낸 사람만 가져가세요 이 뜻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은 돈 안 냈다고 배제시키지 못해. 당신은 국방비 안 냈으니까 지금부터 계속 불안해세요. 안 된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셨죠? 당신은 TV 시청률 안 냈으니까 TV를 봐도 재미없으세요. 어떻게 배제시키냐고. 배제시킬 수 없어.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공짜 문제가 생겨요. 그거를 유식하게 이렇게 말해요. 무임승차. 이해 가셨어요? 이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 그 말이에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그건 앞으로 나중에 공부할 일이고 공공재는 왜 시장이 실패하는데요? 과소 생산에 시장에 맡기면.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시장이 실패해요. 제가 아까 과소 생산도 시장 실패요. 과다 생산도 시장 실패라고 그랬죠? 과소 생산에서 시장이 실패한다. 그거의 핵심이. 자 넘어가요. 이제는 어디로 갈 거냐면 외부 효과로 갈 거예요. 외부 효과. 이건 겁나게 중요해요. 잘 보셔야 돼요. 외부 효과. 여러분 외부 효과와 같은 말이 외부성이란 말이 있는데 기초과정에서는 그냥 외부 효과 이렇게만 할게요. 자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집중해서.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설명한 거 싹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해. 먼저 단어의 뜻부터 갈게요. 여러분 여기서 이 외부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는 거예요. 외부가.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공부할 게 객관식 시험이니까 제가 객관식으로 드리겠어요. 객관식식으로. 1번 저기서 외부는 시장을 말한다. 시장의 외부란 뜻이다. 2번 창밖을 말한다. 몇 번이게요? 1번. 어려운 객관식을 잘 하셨어요. 여기서 외부는 시장의 외부를 가리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거래가 이루어진대요. 그러면 거래가 뭐냐면 돈 주고 물건 받고 사고 팔고 하는 거죠. 거래예요. 거래는 어디서 이루어지게? 시장에서 이루어져요. 우리의 공부에 의하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나타나서 가격과 수량이 정해지는 것으로 장소와 위치를 정할 수 있으면 구체적 시장이고 장소와 위치를 정할 수 없으면 추상적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래는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처럼 구체적 시장에서도 이루어지고 노동시장이나 주식시장처럼 추상적 시장에서도 거래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 안에 거래 당사자예요. 두 사람은 뭐라고요? 거래 당사자다.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형성되었다. 그런데 병은 여기에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병은 시장 안에 있어요? 시장 바깥에 있어요? 시장 밖, 시장의 외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시장의 외부에 있는 병을 뭐라고 말하게 해요? 이 사람은 거래 당사자예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제3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3자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갑과 을의 행위가 다시 갑과 을의 행위가 갑이든 을이든 두 사람의 행위든 갑이나 을의 행위가 이렇게 병에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영향을 미친 거예요. 누구한테? 네, 병 누구?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거래 당사자예요? 아니면 제3자예요? 제3자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이야기는 절대로 외부 효과는 거래 당사자 사이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미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그다음 두 번째. 근데 이 영향이 되게 유리한 것, 얘 입장에서 볼 때 유리한 거일 수도 있고 불리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갑과 을이 내가 영향을 미쳐야지 이렇게 의도한 게 아니에요.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전혀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의도하지 않은 그래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강의를 진행을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딱 이제 강의실에 있다 보면은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어떤 거냐면 알아들으시는지 아니면 내용들에 대해서 어떠신지를 반응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무언의 피드백도 하고 하거든요. 그럴 때 어떤 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어제 너무나 괴로운 공부를 열심히 하신 거야. 며칠까지? 새벽 2시까지. 그 바람에 아침에 와서 자, 졸아. 아, 수업 시간에 막 졸아. 막 그리고 막 조상님 만나고 막 그래. 그러면 이게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 건지 그 옆에 사람들 같이 졸아. 그 뒷사람들 같이 그런다니까요, 진짜로. 그러면 갑돌이가 만약에 그런다 합시다. 갑돌이가 아침에 오면서 딱 하고 오면서 내가 오늘 졸아서 우리 반을 초토화시켜야지. 그러고 좋은 거 아니잖아요. 전혀 의도하지 않게 잘 들으려고 그랬는데 제 이야기하고 조상님 얘기가 섞어 나오더니 나중에 조상님 얘기가 더 크게 들리고 끄덕이고 막 이렇게 그렇게 된 거잖아요. 따라서 의도한 거예요,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것이라 외부 효과예요. 의도한 거면 외부 효과 아니에요. 따라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단어 의도하지 않은이에요. 의도하지 않은. 의도하지 않은.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이렇게 영향을 미쳤어요. 근데 그 영향이 부정적 영향이야. 이 사람 피해를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기를 미안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보상할게. 해서 대가를 지불했네. 그럼 더 이상 외부 효과 아니에요.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애들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긍정적 영향을 미쳤어요. 얘가 되게 혜택 봤어요. 야, 너 나 때문에 혜택 받잖아. 그 대가 지불해. 그래서 지불 받았어요. 더 이상 외부 효과 아니에요.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외부 효과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지불받아버리면 더 이상 외부 효과 아니다. 따라서 그 대가를 지불하지도 받지도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요. 대가를 지불하지도 또는 받지도 않은입니다. 이래야만 외부 효과가 된다는 것이죠. 외부 효과의 의미를 잘 알아두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외부 효과의 의미를 이야기했으니 크게 둘로 구분을 해보려고요. 자, 외부 효과 구분입니다, 여러분. 외부 효과에 대한 구분인데 하나는 이로운 외부 효과, 이로운 외부 효과. 하나는 해로운 외부 효과. 이로운 외부 효과는 긍정적 외부 효과. 해로운 외부 효과는 부정적 외부 효과. 이로운 외부 효과, 긍정적 외부 효과, 플러스 외부 효과. 플러스를 우리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정. 따라서 정의 외부 효과. 정의 외부 효과란 이로운 외부 효과이고 긍정적 외부 효과다. 해로운 외부 효과, 부정적 외부 효과는 반대, 마이너스. 마이너스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부의 외부 효과. 요거는 부정적 외부 효과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정의 외부 효과를 부르는 말이 외부 경제라는 말도 있어요. 앞으로 이제 우리 앞으로 점차 공부해 갈 건데 똑같은 말로 이걸 뭐라고도 부르냐면 경제자가 붙는 건 유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외부 불경제라고 불러요. 앞으로 불경제 붙는 건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같은 말이에요. 정외부 효과, 이로운 외부 효과, 외부 경제. 부외부 효과, 해로운 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 이해 가셨어요? 자, 그런데
이 외부 효과를 따질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 따져요. 하나는 소비 측면, 또 하나는 생산 측면에서 따져요. 소비 측면에서 따질 때는 뭘 따지냐면 만족을 따져야 돼. 만족. 제가 방금 뭐라고 그랬죠? 만족. 갑돌아, 너 빵 하나 먹으면 만족이 몇이야? 이렇게 만족이 있잖아요. 근데 갑돌이가 빵 하나 먹으면 만족이 몇이야? 이렇게 물었어요. 갑돌이가 을돌이한테 만약에. 또는 을돌이가 갑돌이한테 친구인데, 야 갑돌아, 너 빵 하나 먹으면 만족이 몇이야? 이렇게 물었어요. 만족이 몇인가 나타낼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갑돌이가 을돌이가 물은 그 말에 대해서 만족이 10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빵 2개 먹으면, 그랬더니 만족이 18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빵 3개 먹으면 묻는 놈이나 대답하는 놈이나 미친놈 마찬가지죠? 따라서 만족을 돈으로 만족을 객관화시켜서 표시할 수는 없잖아, 숫자로. 그래서 일단 만족을 일단 있어 보이게 표현하는 말이 뭐냐면 효용이에요. 효용. 그럼 재화나 서비스를 내가 소비함으로부터 얻는 만족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효용이라 불러요. 근데 만족이나 효용이나 얘는 있어 보이게 표현한 말이고 같은 의미라고 그랬죠? 그렇게 놓고 보면 이거는 객관화시켜서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객관화시켜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갑돌이의 만족이 몇인지를. 그냥 10이다 20이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니까. 그래서 야 그럼 갑돌아, 너 빵 하나 먹으면 돈 얼마까지 낼 마음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빵 하나 먹을 때 얼마까지 최대한 돈 낼 마음 있어? 그랬더니 나 1,000원까지 낼 마음 있어. 그러면 갑돌이는 빵 하나로부터 얻는 만족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란 얘기예요? 1,000원이란 얘기야. 그거를 이렇게 말해요. 편익. 뭐라고 한다고요? 편익. 다시 말하면 만족을 있어 보이게 표현하는 말이 뭐고? 효용이고, 효용을 돈으로 표시한 게 뭐고? 편익이고, 화폐액으로 나타낸 것을 편익이라고 한다. 말뜻 이해가 되셨죠? 앞으로 편익이란 효용, 만족을 돈으로 나타낸 거. 그럼 편익의 단위는 뭐게요? 원이겠지.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우리나라는 단위로 원을 쓰거든. 그러니까 편익의 단위는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요. 갑돌이 만족 있죠? 갑돌이 만족 있잖아요. 그걸 있어 보이게 표현하는 말을 이렇게 말해요. 사적 편익. 이해가셨습니까? 다시 갑돌이 만족, 그거를 사적 편익. 근데 갑돌이하고 을돌이하고 두 사람이 사회 구성원이래. 두 사람으로 돼 있대. 그럼 갑돌이 만족, 을돌이 만족 다 합친 걸 사회적 편익. 뭔 말인지 아셨어요? 갑돌이 개인의 만족, 사적 편익. 갑돌이를 포함한 구성원 전체 사회 만족, 사회적 편익.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요, 정의의 효과, 이 소비 측면에서는 바로 뭘 갖고 따지냐면 편익 갖고 따져. 편익 가지고 따지는데 정의의 효과, 부의 효과의 경우를 따질 때 이런 거예요. 정의의 효과는 갑돌이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이 다 좋아, 행복해. 정의의 효과야. 그런데 부의 효과는 갑돌이 때문에 딴 사람들이 배 아파. 부의 효과야. 김연아가 잘함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김연아 응원하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어요. 제가 또 기억하는 것 중에 김연아가 밴쿠버 올림픽 할 때 그때 이제 강의 오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오전에 강의를 이렇게 딱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있는 거 알고 사람들 다 응원하죠. 그런데 이제 몇 분들은 다 강의를 하는데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막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켜놓고 있어요. 다 알죠. 얘가 이제 오늘 경기하니까 그때는 말도 안 했죠. 제가 일부러 딱 켜놓죠. 근데 그때는 아직 김연아 할 때 아니었거든. 이제 봐야 되니까 언제 할지 모르니까 딱 켜놓고 쫙 있다가 갑자기 어떤 분이 수업 그만하십시다 그러더라고요. 딱 갑자기 이제 수업 그만하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다른 분들도 그만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알았어요. 그랬죠 저도. 핸드폰을 딱 올려놓고 막 보는 거야. 근데 바로 직전에 아사다모가 한 거야. 아사다모가. 근데 이제 엔도미키라고 일본 있잖아요. 그 친구도 되게 잘했대. 아사다모가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때 딱 이제 강의 다 중단하고 그거 보는 거야. 이제 보는데 막 응원하는 거야. 아사다모를 응원하는 게 아니라 넘어져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안 넘어져. 너무 잘했어. 막 탄식을 하더라고. 그러다 이제 김어 나오니까 막 이렇게 막 손을 모으고 막 사람들이 막 긴장하는 거야. 막. 그런데 정말 잘했어. 막 환호를 하고 막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막 그러더라고. 너무너무 막 기분 좋아해. 물론 그걸로 수업이 끝났지만 정말 기분 좋아한 거예요. 김연아로 인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기뻤다. 이게 뭐예요? 정의의 효과야. 갑돌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갑돌이 구성원들 전체가 좋다. 그러니까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커. 그게 정의의 효과야. 따라서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커. 여러분들
성장기 때 부모님한테 들으셨던 말들. 너 하는 거 보니까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런 말 들으셨죠? 다 정예비효과예요. 안 들으신 분도 있나 봐. 제발 내 눈앞에서 사라져. 이런 말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정예비효과는 갑돌이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이 좋아. 집안에 일 잘 풀리면 내일 아닌데 우리 가족, 내 형제 일 잘 풀리면 에? 점심 안 먹었는데 배고픈지 몰라. 너무 즐거운 날이어서. 그게 정예비효과예요. 근데 부예비효과는 갑돌이 때문에 사회 구성원 전체가 안 좋아. 사촌이 논 사면 배 아프다. 대표적인 예예요. 사촌이 논 사면 배 아프다. 부예비효과야. 사적 편익은 커. 사회적 편익이 작아. 논산 놈이야 좋겠지만 그를 바라보는 여럿이 배 아파. 그게 뭐예요? 부예비효과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시험 보실 때 갑이라는 사람 있어요. 근데 친한 사람들이 이렇게 구성원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모의고사를 봤네? 모의고사를 봤는데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왔어. 갑돌이가 40점 나왔어. 40점. 그래서 막 죽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려워서 그랬더니 이분이 이번 모의고사 너무 어려웠어. 나 35점 나왔어.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해. 이분이 뭐라 그래? 모의고사 어렵다. 40점 나왔어.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그때는 어떻게 돼? 그런 갑이구나. 이번에 모의고사 나 45점 나왔어. 35점 나왔어. 그러면 다 같이 친해져. 그리고 야 맥주 한잔 먹고 오늘 그냥 그렇게 하자. 그런다니까 진짜로 다 같이. 근데 갑자기 분위기를 파악을 못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딱 죽을 상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해. 이번 모의고사 쉽지 않았어? 나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85점 나왔는데. 딱 요러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혼자 다니는 걸 볼 수 있어요. 왕따 되기 되게 쉬워요. 그러면 이제 얘는 졸지에 뭐가 된 거야? 다른 사람한테 부예비효과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정예비효과로 작용하는 분도 있어요. 진짜 되게 잘하고 누구도 인정하는데 티 안 내고 조용히 진짜 남들 배려해서. 그런데 그분 열심히 하는 모습 보고 자극받아서 되게 열심히 해서 그 팀 모두가 다 합격했다. 이런 것도 있어. 정예비효과야. 그런데 모의고사는 저희들이 점수 막 예를 들어서 어떤 분 하나 보고 이 분 내가 점수를 보고 싶어. 달라고도 안 주거든. 다 개별적인 거야. 모의고사는 본인이 말하지 않는 한 몰라. 근데 왜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아갖고 살짝 놓고 나가냐고. 여기다 살짝 놓고 85점 살짝 놓고 나가는 거야. 남들은 50점 나왔다가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럼 옆 사람 보고 나서 어떻게 했어? 배 아프지. 부예비효과가 되는 거지. 모의고사 점수 놓고 나가지 마세요. 다시 옵니다. 그래서 정예비효과, 부예비효과. 말 때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편익 갖고 따지는 건 소비 측면이에요. 근데 생산 측면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생산 측면은 뭘 갖고 따지느냐? 비용 갖고 따져요. 사적 비용, 개인의 비용, 사회적 비용, 사회 전체 비용. 다시 사적 비용, 갑돌이 개인의 비용, 사회적 비용, 갑돌이 포함한 사회 구성원 전체적 비용은 사회적 비용. 말뜻 이해가 되셨습니까? 갑돌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동네 마당 다 쓸어서 자기 집 쓰레기 봉투에 담았어요. 정예비효과, 부예비효과. 정예비효과. 갑돌이의 사적 비용은 많이 들겠죠? 1,000원. 사회적 비용은 950원. 정예비효과야. 맞아요? 양식업과 양식업.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한번 해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양봉업을 한대. 양봉업을 하는데 양봉업자가 과수원 옆에 벌통을 갖다 놨어요. 그러면 과일을 여는 철에 벌통을 가져다 놓으면 과일을 많이 열게 되죠. 정예비효과죠. 이제 벌통을 갖다 놓은 양봉업자 입장에서는 꿀을 많이 수확할 수 있죠. 서로에게 정예비효과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외부효과에 대해서 서로 외부효과에 대한 대가를 주고받아서 이 외부효과가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면 더 이상 외부효과 아니라 그랬죠. 나중에 이제 유식하게 외부효과를 내부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런다는 거예요. 양봉업자가 꿀을 수확하는 철에는 자기 수확의 일부를 떼서 과수업자에게 줘. 과수업자가 수확하는 철에는 자기 수확의 일부를 떼서 양봉업자에게 준다는 거죠. 그럼 서로 대가를 지불했죠.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외부효과가 아닌 거지. 유리한 외부효과를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가셨어요? 다시 합니다. 그래서 정예비효과의 대표적인 예로는 갑돌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동네 마당 다 쓸어 자기 집 쓰레기 봉투에 담는 것, 이런 예를 들거나 아니면 양봉업과 과수원의 관계는 정예비효과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자, 이제 부예비효과 가겠습니다. 부예비효과는 뭐냐? 이런 거예요. 부예비효과는
상류에서 강상류에서 어떤 사람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공장을 운영하는데 하다 보니까 폐수를 흘려보냈네. 그러면 상류 뚝 따라서 하류 부분에 바다와 만나는 곳에 을은 거기서 양식업을 하고 있었어. 양식업을 하고 피해를 보잖아요. 부유비 효과요. 갑의 생산으로 말미암아 배출된 폐수가 오염이 을의 생산비를 증가시키잖아요. 양식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막아야 되니까 오염을 정화하는 장치를 한다든가 비용이 들잖아요. 부유비 효과요. 더 쉬운 예로 옛날에 저 피치 못하게 따라서 산행을 갔어요. 뭐 산에 피치 못하게 갔다고. 산을 되게 좋아하는 분들은 산을 너무 좋아하고 가요.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산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진짜 산 좋아하고 막 하는 분들은 건강하더라고. 딱 보면은 딱 정말 건강해. 그런데 이 가기가 귀찮아하는 사람들은 잘 안 가잖아요. 그런데 피치 못해 모임 따라서 갔어요. 가고 동네 뒷산이에요. 큰 산도 아니야. 올라갔어.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덥다. 계곡 따라 내려가자. 그래서 계곡 따라 내려오고 있는 중인데 계곡 따라 내려오는데 제법 판판한 바위 위에 이쪽에 계곡 물이 흐르는데 어떤 아자씨가 여기 서가지고 쉬를 하셔요. 물에 대고. 요 큰 길가 사람들 다 지나자. 다 나가는 거기다 대고. 이렇게 쉬를 하시더라고. 확 밀어버리고 싶었어 진짜. 거기다 진짜. 쉬를 하셔. 탁 하시고 계셔. 쭉 내려갔는데 어떤 분이 여기서 물에 세수하고 계셔. 시원하다. 말해주고 싶었어요. 여기서 쉬했다고. 야 진짜 정예비 효과야 부예비 효과요. 부예비 효과란 말이에요. 강상류에서 공장 운영해서 폐수 흘려보내면 하루에 양식하는 사람 피해 보는 거예요. 여기에 생산비 증가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이 뭐다? 부예비 효과다. 정예비 효과, 부예비 효과의 의미 아시겠죠? 자 그러면 왜 정예비 효과, 부예비 효과가 시장 실패를 야기하냐면요. 정예비 효과는 많은 게 좋아, 적은 게 좋아. 많은 게 좋은데 현실에 너무 적어.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더운 여름철에 이렇게 도심을 일이 있어서 가는데 너무 더워. 그래서 잠깐이라도 등나물 그물 같은데 딱 앉아서 좀 쉬었다가 물도 분수 나오고 그러면 참 좋겠죠. 그런데 좀 쉬었다가 가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눈을 씻고 봐도 없어. 그런 정예비 효과는 많을수록 좋은데 너무 적어서 문제라 그 말이에요. 시장에 맡기면 정예비 효과가 너무 적어요. 그 대신 부예비 효과는 시장 원리에 맡기면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건물 같은 경우 높은 데 올라가서 보면 건물 짓는 것들 보면 이렇게 여기에 건축용 크레인이라 해서 말이죠. 건축용 크레인에 해서 물건 같은 거 들어 올려요. 여기는 균형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콘크리트 덩어리 1톤 막 이런 거를 딱 맞물려 놓고 건축자재 들어 올리는 크레인 보셨죠? 이런 것들이 건물 짓는 데 보면 진짜 많잖아. 그런데 뉴스에 간혹 보면 이런 크레인이 무너졌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길을 지나가시다가 여러분 머리 위로 이 크레인이 무너져가지고 여기 맞물려 놓은 1톤짜리 콘크리트가 머리 위로 떨어지면 진짜 많이 아프거든. 그렇죠? 이런 거는 적을수록 좋은데 너무 많단 말이지. 현실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래요. 정예비 효과는 대개 생산 측면을 말해보면 정예비 효과는 많을수록 좋은데 적어서, 부예비 효과는 적을수록 좋은데 너무 많아서, 얘는 적어서 시장 실패, 얘는 많아서 시장 실패하게 됩니다.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적어서 시장 실패란 말이 뭔 말이냐면 갑돌이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동네마당 많이 쓰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을 텐데 너무 적어. 그럴 때 그걸 장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마을에서는 갑돌이에게 쓰레기 봉투값 지원하고 사람들은 격려하고 칭찬하고 갑돌아 네 덕분에 우리 동네 마을이 깨끗해졌어 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거야. 정예비 효과 장려하려면 정부는 보조금 줘야 된다고 이 기업한테. 그러나 부예비 효과 야기하는 기업한테는 야, 네 때문에 공해가 방출된 거야. 네가 공해 제거해. 공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세금 내.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말뜻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정예비 효과의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준다든가 아니면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 합니다. 행정상의 지원 정책. 요거는 조세를 부과하는 정책, 규제 정책을 합니다. 여러분 정예비 효과를 야기하는 시설은 우리 동네에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아. 그러니까 각 지역들이 서로 유치하려고 그래. 제발 부탁하니 우리 앞마당에서 좀 해주세요. 영어로 please in my front yard. 그것의 머리 글자 핀피라고 해요. 우리 동네에서 해주세요. 반면에 핵 폐기물, 쓰레기 소각장, 화장터 우리 동네 절대 반대예요. 절대 우리 동네에서는 안 돼요. Not in my backyard. 내 뒷마당에서는 절대 안 돼요. 님비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는 핀피와 관련이 있고 얘는 님비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셨죠? 핀피, 님비 이렇게 읽어요. 어떤 분이 냄비 이렇게 읽던데
냄비 아니고 님비. 따라서 정외부 효과, 부외부 효과 말뜻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외부 효과에 관한 측면이 꽤 중요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효과가 존재하면 뭐라고요? 시장이 실패한다. 자, 그 다음 지역주구제 83으로 갈까요? 83으로 가봐요. 지역주구제가 뭔지 볼까요? 여러분 지역주구제에 관해서는 법률적인 측면은 공법 시간에 배워요. 부동산 공법에서 배우고 이론적 측면만 부동산 학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 지역주구제에서 얘기합시다. 지구제입니다. 이건 법적인 규제예요. 지역주구제의 뜻은 뭐냐? 이런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을 제거해서 어울리는 토지용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여 또는 감소화시켜 토지의 합리적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 자, 있어 보이게 표현한 말이고요. 제 설명 듣고 다시 한번 들으면 여러분이 금방 이해할 거예요. 자, 지역주구제 뭔가 볼까요? 이렇대요. 토지의 이용을 살폈어요. A지역의 토지용이거든요. A지역의 토지용이 어떤가 봤더니 여기 주거용이래요. 여기도 주거용이래요. 여기도 주거용이래요. 그런데 여기가 공업용이래요. 연탄공장이래요. 혹은 석탄공장이래요. 그럼 연탄공장, 석탄공장이 주변에 있으면 얘네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정외부 효과예요? 부외부 효과예요? 부외부 효과예요. 그래서 여기에 집값이 되게 낮은 수준이래요. 1억이래요. 다른 데 보통 최소 2억인데 여기는 1억이래요. 얘 때문에. 이런 상황이래요. 그럼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이고 부외부 효과거든요. 근데 정부가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여기에 토지용 계획을 변경을 하고 이 지역을 주거지역으로만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있는 공장 주인한테 가서 정부가 이야기합니다. 사장님, 여기 보시다시피 다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공장을 여기 공업용, 여기 공업용, 여기 공업용 있는 이곳으로 옮기시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싫은데요. 여기 정말 좋은데요. 연탄배들도 쉽고 또 사람들 얼굴 까매지는 모습 보면 재미도 있고 참 좋아요. 전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럼 정부는 어떤 권한이 있다? 강제 권한이 있죠. 이쪽으로 가라면 가 이 새끼야. 좋은 말 할 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유도했죠. 네, 강제로 유도했습니다. 그래 행정력이라 그래요. 따라서 강제로 유도시키고 여기는 뭐만 허용한다고요? 주거용만 딱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어울리는 토지용이 됐네. 그러면 이 지역의 주거 환경이 바뀌면서 주택의 수요가 늘겠죠. 주택의 수요가 드니까 주택의 가치는 상승하겠죠. 그럼 초과이익이 발생하겠죠. 그죠?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장기적으로 기업이 들어오겠죠. 기업이 들어오는 걸 진입이라 그래요. 기업이 들어와서 진입이 나타나면 공급이 늘겠죠. 공급이 늘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가격이 떨어지면 초과이익이 사라지겠죠. 그런 과정입니다. 그럼 지역주거제가 뭔데요? 토지에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을 제거해서 즉 부의회비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켜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 좀 들어오죠? 예, 그게 바로 지역주거제 개념입니다. 그럼 지역주거제 개념 얘기했고 두 번째는 그럼 지역주거제 실시 효과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자, 메모 중단하시고 다시 이렇게 제가 말해볼게요. 어느 지역에 지역주거제 실시했대. 그러면 부의회비 효과가 제거되는 건 맞죠? 부의회비 효과가 제거됐대. 그러면 주택의 수요는 늘겠죠? 주택의 수요 증가. 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니까 주택가 가격은 상승. 주택의 가격이 올랐대. 1억에서 2억으로 올랐대요. 그러면 1억 주고 산 사람들 1억의 초과이익 발생했죠? 초과이익 발생. 초과이익 쫓아서 기업은 들어오겠죠? 기업의 진입. 기업이 진입하면 공급이 늘겠죠? 공급의 증가.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가격의 하락. 가격이 하락하면 초과이익이 사라지겠죠? 초과이익 소멸. 그러면 단기와 장기 효과를 앞으로 구분할 거예요. 단기는 방금 말한 것처럼 어느 특정 지역의 지역주거제를 실시했더니 주택의 수요는 늘더라. 부의회비 효과 제거돼서 주택의 수요가 들어서 초과이익이 발생하더라. 수요가 드니까 가격이 상승해서 초과이익 발생하더라. 그게 단기. 장기는 기업이 진입해서 공급이 들어오고 공급이 증가하니까 결국 가격이 떨어져서 초과이익이 사라지더라. 그렇게 지역주거제 효과를 앞으로 기본 이론부터 공부할 거예요. 그거는 기본 이론에 갈 얘기를 미리 보여드린 거예요. 지금 기초과정에서는 지역주거제라는 게 있는데 법적인 규제래요. 법적인 규제는 강제하는 거래요. 그리고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을 제거해서 어울리는 토지용이 되도록 정부가 정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토지
이용 규제에 들어가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토지 이용 규제에 들어가요. 앞으로 여러분 이런 토지 정책과 여러분 배우시는 부동산 공법이 접목되면서 부동산 학개론에 공법 얘기가 자주 나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1차와 2차를 함께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3월쯤 모셔서 그러면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저는 1차만 해야 되는데 지금 1차만 하는 분들은 어떡하나요? 어떡하겠어? 손해나는 거지 그냥. 그러면 손해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이렇게 선택한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1차만 하기로 한 거니까. 그러면 1차 과목에 즉 개론에 공법 얘기가 나오거나 세법 얘기가 나오면 불리한 거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기를 부동산학 개론에서 여기 정책 부분에서 다른 과목과 맞물려 자주 출제가 됩니다. 지금 방금 말한 건 이 부분에 관한 측면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서도 공법 얘기가 더 나온다고. 주택법 얘기가. 이 부분에서는 세법 얘기가 더 좀씩 나온다고. 그렇게 맞물릴 수 있어요.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우리는 어디로 건너갈 거냐면 84쪽 주택정책으로 건너가야겠죠? 우리 쉬셨다가 주택정책 들어가도록 할게요. 쉬었다 하시죠.